너희 같은 집안이 웬 말이냐? 그 한마디가 방안을 가로질렀다. 은근하게 흐르던 차 향과 정성스럽게 차려진 반찬의 냄새가 그 말과 함께 소리 없이 가라앉았다. 강복수는 그 순간 오래전부터 가슴에 쌓아둔 무엇이 단번에 드러나는 것을 느꼈다. 평생을 손에 기름과 쇳가루를 묻히며 살아온 자신을 그들 눈에는 면접 대상의 응시자처럼 평가하고 있었다. 나는 강복순이다. 새벽녘 리어카 손잡이를 손에 쥐던 여자였고 자식 하나를 키우려 온 동네를 누비던 여인이었다. 내 손은 투박했다. 얼룩진 손바닥과 굳은 살이 박혀있는 손가락들. 섬세한 손을 가진 사람을 보면 부러움이 들 때도 있었다. 하지만 내 손은 부끄러운 적이 없었다. 이 손으로 나는 쓰레기라 불리는 것들에서 가치를 찾아냈고 그것으로 밥을 벌어 아들을 키웠다. 그 손으로 에코리턴이라는 회사를 세웠다. 누가 뭐라 하든 나는 내 손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아들 민수는 내 보물이자 이유였다. 대학을 마치고 대기업 취직 소식을 알려왔을 때 나는 마치 세상을 얻은 듯 뛰었다. 이제 내가 장가만 가면 밤마다 그렇게 기도하곤 했다. 그래서 민수가 어느 날 전화를 걸어 엄마, 이번 주말에 중요한 사람을 데려가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내 심장은 기쁨과 불안이 한데 뒤섞여 흔들렸다. 그래도 아들이 행복하다면 나는 준비해야 했다. 약속한 날, 나는 아침 일찍 시장을 보고 집을 청소했다. 노심초사. 낡은 집안 살림이 부끄럽지 않도록 혹여 먼지가 보이면 어쩌나 손이 바빴다. 현관문 소리가 나고 민수와 함께 들어온 여인. 유지은. 단정하게 빗은 머리, 과하지 않은 화장, 얌전한 옷차림. 말투는 상냥했다. 아들은 그 여인의 어깨를 다정히 감싸며 나를 소개했다. 어머니, 많이 들어보셨죠? 유지은이라고 해요. 그녀는 웃으며 과일 접시를 받았다. 처음엔 별다른 감정이 없었다. 아들이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반가운 것 아닌가. 하지만 대화 중 내가 한마디 던진 것이 분위기를 흔들었다. 오늘 공장 일이 좀 있어서 기름 냄새 날까 걱정했네. 그 말에 유지은의 눈빛이 찰나 흔들렸다. 아들은 자랑스럽게 내 직업을 소개했다. 엄마는 그냥 고물상이 아니에요. 폐전자제품에서 희귀 금속을 추출하는 기술회사 대표님이에요. 그런데 유지혜는 잠깐 미소를 지은 뒤, 아이, 그러시군요. 힘드시겠어요? 라고 말했다. 그 말투는 위로를 가장한 거리를 띈 시선이었다. 나는 웃어 넘겼다. 평생 해온 일이니까 괜찮아요. 그러나 마음은 내려앉았다. 그녀의 마음 속에 내 손의 노동이 동등한 존중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걸 감지했기 때문이었다. 며칠 뒤 양가 상견례가 잡혔다. 장소는 격식을 갖춘 한정식집. 들어서는 순간 그곳은 내 삶과는 다른 세계처럼 느껴졌다. 고풍스런 인테리어, 값비싼 기물들. 나는 초라해지지 않도록 옷을 고르고 나왔지만 마음 한구석은 조마조마했다. 상견례의 문이 열리고 유지은의 부모 한성준과 한복래가 들어섰다. 겉모습은 친절했지만 그 눈빛의 끝은 냉랭했다.
악수를 나눌 때 그 손길은 포근함이 아니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쟤는 전조였다. 자리에 앉자마자 사도는 대화의 주도권을 가져갔다. 요즘 결혼은 집안도 비슷해야 오래 간다라는 말은 마치 선전포고처럼 들렸다. 그 말 속엔 내가 우리 수준에 맞지 않다는 암묵의 전제가 숨어 있었다. 대화는 점차 내 일로 향했다. 폐기물에서 금속을 회수한다고요? 좀 위험하지 않나요? 상냥함의 포장을 한 질문. 나는 회사의 개념을 폐배터리에서 리튬과 희귀금속을 추출하는 첨단 기술을, 그리고 그 기술이 환경을 어떻게 보호하는지를 담담히 설명했다. 아들은 내 편이었다. 엄마 회사는 기술력도 있고 작년에 수출도 했어요. 하지만 사돈의 얼굴은 변화하지 않았다. 아이고, 그런 험한 일을 하시면서도 아들을 이렇게 말끔히 키우셨네요. 누가 들으면 칭찬 같았겠지만 그 말의 본질은 내가 여기 있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모멸이었다. 민수는 당황해 어머니를 변호했지만 사돈의 미소는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겸손이라는 가면 아래 서로 다른 계층을 엄포하는 눈빛이었다. 그날의 식사는 모래를 씹는 듯 이물감이 남았다. 며칠 뒤 유지은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님, 어머니께 불편한 말씀 드려 죄송해요. 엄마가 표현이 서툴러서요. 사죄는 했지만 나는 진심을 느끼지 못했다. 그래도 아들을 위해 당장은 어무를 수밖에 없었다. 며칠 뒤 유지은이 과일 바구니를 들고 집에 왔다. 그녀의 첫 행동은 집안을 둘러보는 것이었다. 마치 미술관을 감상하듯 오래된 가구와 오래 입은 옷들을 눈으로 훑었다. 나는 그 시선이 평가임을 즉시 알아차렸다. 소박하네요 하는 칭찬 섞인 말투는 실은 생각보다 가난하다라는 의미였다. 나는 애써 미소 지으며 답했다. 사람 사는 집은 다 그렇죠. 화려한 것보다 정이 쌓이는 곳이 낫습니다. 그러나 유지은은 기다렸다는 듯 본론을 꺼냈다. 우리 신혼집은 좀 달랐으면 좋겠어요. 손님 오고 아이 교육 생각하면 강남 쪽이 좋지 않을까요? 민수 씨 월급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서요. 그리고 이어진 말은 그야말로 도발이었다. 아, 그 회사 정리하시면 강남 아파트 한 채 살 수 있지 않나요? 연세도 있으시니 편안히 지내시고요. 그녀의 말은 요청이 아니라 제안에 위장된 명령이었다. 내 평생의 일과 삶을 돈으로 환산해 도려내라는 요구였다. 나는 숨을 참았다. 분노와 모욕감이 가슴을 채웠다. 내가 어떻게 이 회사는 내 인생입니다. 내가 차갑게 말하자 그녀의 말투는 애처롭게 변했다. 어머님, 제가 잘 타일러 볼게요. 민수는 중재하려 했으나 그 말투조차 약했다. 나는 결국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말했다. 오늘은 여기서 그만하자. 생각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며칠 후 사돈에게서 고급스런 포장이 배달되었다. 마음이 무거워 포장을 풀어보니 그 안에는 예단 목록이 적힌 고급 책자와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다. 편지의 문구는 우아했지만 내용은 노골적이었다. 수억 원대의 고급 브랜드 가방, 시계, 모피코트, 친척들 선물까지
줄줄이 적혀 있었다. 그것은 예식의 요구가 아니라 복순과 그녀의 자산을 시험하는 목록이었다. 우리 집이 이 수준을 감당할 수 있느냐는 노골적인 계산서였다. 복순의 손은 떨렸다. 수십 년의 기록들이 떠올랐다. 작은 리어카에서 시작해 사업자 등록증, 기술 개발 노트, 낡은 장부, 그리고 기업으로 성장하며 체결한 계약서들. 복순의 머릿속에서는 한 가지 계획이 자라기 시작했다. 그들이 돈을 보고 인간을 판단한다면 그들이 가장 중시하는 돈으로 그들의 기준을 깨부수어 주겠다. 그리하여 준비가 시작되었다. 낡은 가계부에서부터 최신 법인, 잔액 증명서까지 모두 꺼내 정리했다. 복수는 그날 밤 수십 년의 흔적을 천천히 더듬으며 결심했다. 다음 상견례에는 그들이 시험하던 기준으로 정면 대응하리라. 나는 식탁 위에 조용히 서류 가방을 내려놓았다. 그 소리는 방 안의 모든 소음을 삼켜버렸다. 한성준과 한복례, 유지혜는 나와 내 가방 사이를 번갈아 보며 어리둥절해했다. 마치 무대 위에서 누군가가 갑자기 조명을 켠 것 같은 순간이었다. 이게 뭔가요? 한성준이 먼저 물었다. 목소리는 평온을 가장했지만 그 평온은 금세 깨져 버릴 것처럼 미세하게 떨렸다. 나는 가방을 열어 회사 소개 책자부터 꺼내 탁자 중앙에 밀어 놓았다. 얇게 코팅된 표지에 에코리턴 로고가 반짝였다. 그 뒤로 하나둘 굵직한 문서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 로고가 선명한 공급 계약서 원본, 해외 바이어와의 수출 계약서, 특허증, 환경인증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행에서 당일 발급받은 법인 명의 잔액 증명서. 이건 장난입니까? 유지은이 책자 한 장을 손으로 움켜쥐었다. 손이 떨렸다. 나는 차분히 설명했다. 이건 장난이 아닙니다. 우리 회사는 폐기물 속에서 희귀 금속을 추출해 반도체와 자동차, 부품 제조에 쓰이는 원료를 공급합니다. 기술은 특허로 보호되어 있고 거래는 투명합니다. 우리가 고물상을 한다고 비하하셨지만 여기 문서들이 그 모든 걸 증명합니다. 한성준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그는 서류를 대충 훑어보다가 증명서를 집어들었다. 눈앞에 찍힌 숫자를 보고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손에서 종이가 삐걱거리며 떨어질 듯했다. 이게 어떻게...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몇 번이고 고개를 젓더니 이내 크게 소리를 질렀다. 사기다. 다 꾸며낸 거다. 당장 경찰에 신고하겠다. 그의 고함은 예상된 드라마의 일부였지만 방 안의 공기는 이미 그들의 쪽으로 기울지 않았다. 나는 그저 서류들을 다시 정돈하며 말했다. 직접 확인하시죠. 원하시면 언제든지 은행이나 상대 회사에 문의하세요. 저는 숨길 게 없습니다. 방 안은 더 이상 예전처럼 오만한 심판의 무대가 아니었다. 그들은 시험자가 아니라 피심사자가 되어 있었다. 그제야 민수의 얼굴이 시커멓게 질렸다. 아들은 내 손을 꽉 잡고 있었지만 그 손의 힘은 이전과 달랐다. 두려움이 아닌 단단함이었다. 면접은 끝났습니다. 나는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결과는 불합격입니다. 그 말은 칼이었다. 유지은은 입술을 깨물며 얼굴을 붉혔고 한복내는 진저리를 치며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한성주는 더 격하게 반응했다. 이 결혼은 우리 쪽에서 다시 생각해 보겠다. 그는 소리쳤다. 그 말에는 협박이 담겨 있었다. 너희의 저항이 계속되면 대가가 있을 것이다 라는 무언의 선언. 나는 손사래를 치며 말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저는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혼은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내 옆에 서서 말했다. 어머니, 저도 저희는 끝내죠. 더 이상 이 일로 어머니가 상처받는 건 보기 싫습니다. 유지은이 눈물을 터뜨리며 민수의 팔을 붙잡았다. 오빠, 난 진짜 사랑했어. 제발 다시 생각해줘. 그 말에 민수는 한참을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손을 떼었다. 상견례 자리에서의 굴욕과 파혼의 소식이 알려지자 유지은 쪽의 소란은 멈추지 않았다. 초반엔 조용한 항의였지만 곧 편집된 루머들이 인터넷, 익명 게시판과 몇몇 지역 매체에 돌기 시작했다. 에코리턴 불법 폐기물 매립 의혹, 김복순 대표 비자금 의혹 같은 확인되지 않은 문구들이 밤새 퍼졌다. 회사로 걸려온 문의 전화들, 독일 파트너 후보의 불안한 메시지. 복순의 심장은 얼어붙었다. 민수는 분노로 떨며 말했다. 어머니, 당장 변호사 불러 고소합시다. 이건 확실한 명예훼손이에요. 하지만 조현우는 침착했다. 감정적으로 폭발하면 저들이 바라는 대로 됩니다. 우리가 증명할 건 증거뿐이에요. 공개적으로 투명성을 보여줍시다. 그들이 우리를 의심하는 만큼 우리는 더 크게 보여줘야 합니다. 복수는 고민 끝에 조현우의 방책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법적 대응도 병행하되 무엇보다 명확한 검증으로 자신들의 결백을 증명하자는 것. 그리고 그는 즉시 독일 파트너사에 공식 초청장을 보냈다. 실사단을 초청해 어떤 의혹도 직접 확인해 보시라는 내용이었다. 일주일 후 독일 실사단이 도착했다. 최고 기술 책임자와 법무팀, 환경 전문가들로 구성된 그들은 처음엔 경계했지만 에코리턴의 공장 문을 통과하는 순간 표정이 달라졌다. 공장 내부는 방진방음이 철저했고 자동화 설비는 정갈했으며 공정의 각 단계마다 환경 안전 장치가 배치되어 있었다. 컨베이어 위로 쉴 새 없이 분해되는 폐전자기기, 그리고 친환경 용매로 추출되는 희귀금속들. 그 장면을 본 독일 전문가들은 숨을 삼켰다. 회의실에서의 프레젠테이션은 조현우의 단단한 논리와 민수의 정확한 기술 설명, 그리고 복순의 삶을 담은 진심 어린 말로 채워졌다. 늦은 밤까지 검토하던 실사단은 드디어 입을 열었다. 슈미트 단장은 악수를 청했다. 슈미트 단장의 악수는 단순한 예의 이상의 의미였다. 그는 회의실을 가득 메운 사람들 앞에서 담담히 말했다. 우리는 오해했습니다. 회사의 공정과 회계는 투명합니다. 기술은 혁신적이며 환경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넘어 선도적입니다. 함께 합작법인을 설립합시다.
그 말이 떨어지자 회의실은 마치 폭죽이 터진 듯 환호로 뒤덮였다. 나는 숨이 막힐 듯하고 마음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안도와 기쁨으로 뜨거워졌다. 민수는 어깨를 들썩이며 눈가를 닦았고 조현우는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며 아주 작게 웃었다. 아, 그 웃음은 함께 싸운 동지에게서 나오는 것이었다. 언론은 이 사실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악의적 루머는 역설적으로 우리의 자신감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고, 독일 파트너와의 합작은 규모와 조건 면에서 우리에게 유리하게 체결되었다. 투자 금액은 예상보다 컸고, 기술 로열티와 지분 구조는 우리 측에 유리하게 설계되었다. 파트너십 체결식 날, 나는 단상 위에서 억센 숨을 내쉬었다. 수많은 카메라의 플래시와 박수 속에서 나는 말했다. 버려진 것 속에서도 위대한 가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뉴스는 어느새 한 편의 드라마처럼 그들의 불행도 전했다. 한성준이 운영하던 건설사는 부실 경영 끝에 부도 위기에 놓였고, 한복래의 교양 있는 미소는 더 이상 그들을 지탱해주지 못했다. 그들은 급히 인맥을 동원했지만 이미 신뢰를 잃은 이들에게 손을 내미는 이는 드물었다. 유지은 또한 회사에서 중요 프로젝트를 맡았다가 치명적인 실수로 신뢰를 잃었고 결국 좌천되었다는 소문이 돌았다. 어떤 사람들은 복수심에 타서 통쾌함을 바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기쁨보다 씁쓸함이 먼저였다. 인간이 스스로 뿌린 씨앗의 결말을 보는 일은 통쾌하기보다 숙연했다. 나는 그들에게서 어떤 복수도 바라지 않았다. 대신 마지막으로 남긴 제안이 있었다. 그들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일할 의지가 있다면 우리 공장의 가장 힘든 현장 중 하나에서 정식 직원으로 일해보라는 제안. 돈이 아닌 땀으로 배우라는 마지막 시험이었다. 그들은 그 제안을 거절했다. 아마도 자존심이 또는 현실이 그들을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의 선택은 그들 몫이었다. 내 심장은 다른 곳에 있었다. 우리가 얻은 것들을 누구와 나눌 것인가? 나는 에코리턴 나눔 재단을 설립했다. 거리에서 폐지를 모으는 어르신들, 환경미화원들, 사회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던 이들을 위한 주거 안정, 의료 지원, 교육 장학금을 마련했다. 단발성 지원이 아닌 지속 가능한 복지 시스템을 만든다는 것이 목표였다. 어르신의 주름진 손을 잡을 때 나는 비로소 이 일이 내 삶의 진정한 보람임을 느꼈다. 출범식 날, 한 분 한 분의 손을 잡으며 그들의 눈빛이 반짝일 때 나는 울컥했다. 이것이 내가 이룬 성공의 이유였고, 내가 이어가야 할 책임이었다. 언론은 재단을 보도했고, 사람들은 에코리턴을 경제적 성공뿐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기업으로 보기 시작했다. 조현우는 단지 유능한 컨설턴트가 아니었다. 그는 냉정하고 철저했지만 동시에 인간의 약점을 이해하고 그것을 보듬을 줄 아는 사람이었다. 프로젝트가 힘들 때면 그는 새벽까지 내 옆을 지켰고 술 한 잔 앞에서 인생에 대해 속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어느 겨울 다보스 포럼 참가를 준비하며 그는 내게 다가와 말했다. 대표님,
저는 처음부터 회사를 보러 온 게 아니라 당신을 보러 왔습니다. 함께 일하면서 존경으로 바뀌었고, 존경은 사랑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반지를 꺼냈다. 나는 그 순간 인생이 또 다른 장을 펼치도록 허락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말이 진실로 다가왔다. 우리는 서로를 동지로, 친구로, 그리고 인생의 반려자로 택했다. 우리의 결혼식은 화려하지 않았다. 그 대신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 직원들, 재단에 참여한 어르신들, 그리고 변함없이 곁을 지킨 민수와 몇몇의 지인들만 초대했다. 나는 손을 내밀어 조현우에게 맡겼고, 민수는 나를 그의 손에 건네며 웃었다. 그 순간 평생의 무게가 가벼워지는 기분이었다. 다보스 포럼 초청은 나에게 또 다른 의미였다. 세계의 리더들 앞에서 나는 우리의 이야기를 전했다. 이 손은 오래 굳은 살이 배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손으로 나는 버려진 것 속에서 희망을 찾아냈습니다. 나는 나의 거친 손을 보여주며 말했고, 그 목소리는 떨리면서도 확고했다. 연단을 내리자 후광처럼 박수와 기립이 쏟아졌다. 세상은 때로 가장 낮은 곳에서 올라온 목소리에 귀를 더 기울였다. 다보스에서 돌아온 뒤 우리는 더 큰 무대를 준비했다. 합작법인은 아시아 시장에서 안착했고, 우리 기술은 전 세계의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그 모든 성과보다 내게 더 큰 기쁨은 민수가 성장하는 모습이었다. 그는 이제 단지 나의 아들이 아니라 회사의 진정한 리더로 자리 잡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결국 나는 경영의 많은 부분을 민수에게 위임했다. 그는 아버지 같은 내 동지, 조현우의 지도로 단련되어 혁신적이고 결단력 있는 리더로 성장했다. 나는 뒤에서 그를 응원하며 더 큰 세상을 생각했다. 민수는 사회공헌을 더 체계화하고 청년 혁신 지원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어머니처럼 시작은 작았지만 아이디어 하나로 세상을 바꾸려는 젊은 이를 돕고 싶습니다. 그의 말에 나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첫 번째 청년혁신 발표회 날, 나는 객석 가장 구석에 조용히 앉아 민수를 바라보았다. 그는 심사위원 앞에서 당당히 발표했고, 그 눈빛은 나를 닮아 있었다. 내가 리어카를 끌던 시절 상상조차 못했던 풍경들이 눈앞에 펼쳐졌다. 나의 작은 씨앗은 이제 더 넓은 숲을 가꾸고 있었다. 어느 가을 저녁, 나는 집 정원 벤치에 남편과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다. 옆에는 이제 어엿한 청년이 된 민수가 손주를 위한 작은 나무를 심고 있었다. 나는 내 손을 내려다보았다. 그 손은 여전히 투박했고 굳은 살은 그대로였다. 하지만 그 손은 더 이상 부끄럽지 않았다. 이 손은 한 사람을 일으키고 회사 하나를 일으켰고 수많은 이들의 삶에 따뜻함을 나누었다. 나는 남편에게, 아들에게, 그리고 나를 응원해 준 모든 이에게 고맙다고 속삭였다. 인생은 허영이나 체면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다. 정직한 땀과 꾸준한 신뢰, 그리고 나눔이야말로 가장 값진 것이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모욕에 매달리지 않았다. 그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나는 내 길을 걸었다. 마지막으로 나는 정원 흙을 만지며 웃었다. 이
손끝과 이 손으로 내가 심은 것들은 계속 자라날 것이다.